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옹벽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이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의 종류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종류적인 측면은 첫째 중력식 옹벽 개념이 있습니다. 중력식. 이 중력식 옹벽은 옹벽 자체만 있죠. 얘는 이 저판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직접 이 옹벽 자체가 토합을 받는 형태입니다. 옹벽의 자중으로 버티는 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력식 옹벽 개념이 됩니다. 중력식 옹벽. 그러면 이 중력식 옹벽은 토합이 경미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중력식 옹벽입니다. 옹벽의 자중으로 이 자체 무게, 이 자중으로 이 토합을 갖다가 저항하는 형태, 이것을 중력식 옹벽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 중력식 옹벽이고요. 그다음에 캔틸레버. 보통 캔틸레버라는 것은 일변 고정, 일변 지지를 보통 캔틸레버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캔틸레버식 옹벽은, 캔틸레버식 옹벽의 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옹벽이 있고, 옹벽이 있는 가운데, 캔틸레버는 보통 T형하고 L형이 있죠. 그 다음에, T형이 조금 더 튼튼하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옹벽이 있을 때, 옹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 가운데, 이걸 저판인데 보통 이걸 앞구판, 이걸 뒷구판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이걸 요 앞쪽을 보통 앞구판이라고 하고요. 앞구판. 뒤쪽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토합이 가해지는 이 부분이, 흙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토합이 가해지는 이 부분이 이 뒷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뒷구판. 그래서 이 전체를 보통 저판이라 하죠. 이걸 전체를 저판. 그러면 이 옹벽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판에 앞구판, 뒷구 이런 것을 T형이라 하죠. 이건 T형 캔틸레버식 옹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부축벽식 옹벽이 가장 토합이 클 때 쓰는 것이 부축벽식 옹벽입니다. 그러면 부축벽식 옹벽은 캔틸레버식 옹벽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캔틸레버식 옹벽 개념이 있는 가운데, 요 개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부축벽을 설치해 준 거죠. 이 부축벽, 벽 개념을 설계를 해 준 겁니다. 요 개념이 부축벽식 옹벽. 그래서 가장 튼튼한 옹벽이 바로 부축벽식 옹벽이죠. 이 토합이 가장 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7.5m 이상일 때는 이 부축벽식 옹벽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 잡아두면서 옹벽의 안전 조건을 보시면, 옹벽의 안전은 이 세 가지 측면에 안전해야 된다. 옹벽의 안전 개념은. 가장 주의해야 할 안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전도죠. 순서대로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전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는 넘어지는 것이 전도죠. 토합을 받았을 때 넘어지는 거.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전, 그래서 행토합에서 전도 모멘트에서 이게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율을 갖다가 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2배로, 그래서 안전율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안전율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전도 모멘트의 보통 안전율은 이 2배죠. 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슬라이딩에 대한 활동에 대한 안전율 개념은 일반적으로 1.5배 개념 이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1.5배 이상. 그러면 보통 이거죠. 집안하고 이 땅하고 이 저판 사이에 이 활동, 미끄럼이, 슬라이딩이 생길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안전 조건을 이루어져야 되죠. 활동에 대한. 그래서 1.5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치마
치마는 내려앉는 것이죠. 그래서 치마에 대한 안전율은 1.0배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안전율 개념을 자 정리를 하시면서 그 세부적인 거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활동에 대한 것은 자, 이 활동 방지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방지벽이라는 것은 자, 이 집안하고 접한 사이에 자, 이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벽을 설치를 하게 되죠. 밑에다가 이다 벽을 설치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걸 보통 활동 접한 밑에다가 활동 방지벽 시어키 바로 전단키라고 칭하죠. 전단키를 줍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 방지벽을 우리가 전단키라고 한다는 점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치마 개념은 자, 저거죠. 집안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치마는 보통, 치마의 개념은 집안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집안 지지력. 보통 지지력이라고 하도 또는 지내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것을 지지력 또는 지내력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지지력에 대한 안정이 바로 치마가 될 겁니다. 안정 개념이 치마에 대한 안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해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둘 것은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 두십시오. 포인트가 구조 해석 부분은 그 4번의 구조 상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구조 상세. 요 부분을 혹시 앞으로 언급을 안 하겠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활동 방지박하고 접한의 경우는 요거. 자, 그래서 구조 상세에서 자, 이 접한 부분하고 밑에 이제 옹벽이 있을 때 밑에 접한이 있었습니다. 이 접한. 그래서 이제 접한이 있을 때 이 접한하고 활동 방지벽을 했을 때 첫째 요걸 일체식으로 해주라, 일체화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일체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접한과 이것은 우리가 만들 때 일체로 해주라. 이 활동 방지벽 개념하고 활동 방지벽과 자, 이 접한은 일체를 해주라는 거, 일체화 시켜주라. 일체. 그래서 같이 타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기준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콘크리트를 이어볼 때 이 옹벽을 콘크리트를 이어붓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이어붓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붓기, 옹벽 이 자체만 가지고 보자. 옹벽. 그럼 옹벽은 보통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전단, 자, 얘는 지탱한락하고 여기에서 토합이 작용되니까 전단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콘크리트 이어붓기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한다고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단력이 최소되는 지점은 이 상부가 되겠죠. 밑에는 전단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콘크리트는 자, 이 옹벽의 콘크리트 이어붓기는 자, 저층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이어붓기는 안 합니다. 콘크리트 이어붓기 측면은 자, 이 수평 이어붓기는 하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 전단력이 생겼기 때문에 수평 이어붓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 수직으로 이어붓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옹벽이 길게 되면 일정으로 딱딱 끊어서 치는 것이지, 자, 일정 정도 높이 치고 위에 치는 개념은 아니다. 수평 이어붓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로로 이어붓기를 합니다. 세로, 수직. 그래서 이 수직으로 이어붓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수직 이어붓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줄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세로로 이제 신축줄눈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어붙기 하면서 그런 형태로 신축줄눈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뭐 계단적인 측면은 뭐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단 부분은 낼만한 게 없네요. 낼만한 게.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콘크리트적인 측면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콘크리트. 뭐 각종 콘크리트는 우리 이런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유형이 자꾸 뭐 깊숙이 구석구석 들어가는 유형이니까 조금 준비만 합시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인 구조와 관련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구석구석 시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관련성이 있는 걸 하나씩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매스 콘크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콘크리트 분야는 먼저 1번에 이 매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 칭하죠. 이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보통 매스 콘크리트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 보통 이 폭 너비가 0.8m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경우 있고, 뭐 하단 구속일 때 0.5m. 그래서 기준 설정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외국의 사례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단면이 크기 때문에 자, 이때 수화작용에 의해서 수화열 발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시멘트하고 이 물하고 수화 반응에서 수화열이 생기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의한 균열을 갖다가 제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균열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균열 방지적인, 이 온도 균열 방지적인 측면, 온도 균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어를 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프리쿨링 개념과 파이프 쿨링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쿨링 개념과 자, 이 파이프를 실제로 이 파이프 쿨링이라는 것은 자, 실제 파이프를 갖다가 내부에 넣어줘서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파이프를 미리 매설하는 거죠. 그 내부에 냉수를 넣어줘서 하는 거고, 프리쿨링은 미리 냉각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쿨링은 미리 골재나 이런 것을 냉각시켜서, 그래서 프리란 것은 미리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골재나 이런 물을 갖다 미리 냉각한 거죠. 예, 골재나 이런 물 같은 것을 미리 냉각을 하는 형태고, 미리 냉각한 것을 갖다가 넣어줘서 하는 형태가 되겠고, 재료를 갖다 냉각하는 거고, 이거는 콘크리트 이 내부에다가 자, 이 파이프를 매설해서 이 파이프를 매설해서 이 파이프 내부에다가 자, 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냉수나 공기를 갖다가 보내서 냉수나 이런 공기를, 냉각 공기를 보내서 식히는 형태가 파이프 쿨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 이 수화열을 적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가? 그 개념이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양을 갖다가 자, 이 단위 시멘트량이라는 것은 자,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을 우리가 단위 시멘트량이라고 칩니다. 사용되는 양. 그러면 이 단위 시멘트량은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적게. 시멘트량이 적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량이 이제 적어지면 동일 물시멘트비를 기준하면 우리가 동일 물시멘트비가 자, 분모의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분자가 물의 중량 비를 백분율을 한 거니까, 그럼 동일 물시멘트 기준 잡았을 때 단위 시멘트량이 줄어든 물시멘트 동일하게 해서 물의 양도 줄여야 되겠죠? 그와 같이. 그래서 그러면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적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량은 적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멘트 양이 적어져야지 이 수화열이한 이 발열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발열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탓을 한 층의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탓을 할 때 콘크리트 이제 탓을 부어 넣기 할 때 한 층의 높이를 한 번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한 층의 이 높이를 갖다가 대략 0.4에서 0.5m를 표준으로 찾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중 콘크리트의 반대 개념은 서중이 되겠죠.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바로 한중 콘크리트죠. 보통 한중 콘크리트 기준 온도가 보통 4도씨 이하일 때, 하루 평균 기온의 온도가 4도씨 이하일 때 치는 콘크리트가 바로 한중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철에 강도가 나오지, 추운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보통 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중 콘크리트는 알아두실 것이 기본 원칙적인 측면은 이겁니다. 원칙은 무엇을 가열을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 가열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은 물을 우리가 가열을 합니다. 물을 가열을 하고요. 4도씨해질 때. 그런데 만약 예외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러면 영하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다. 그러면 0도씨 이하로 내려갔어,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이때 저겁니다. 이 골재를 갖다가 가열합니다. 골재를 보통 가열하게 됩니다. 골재를 갑니다. 근데 이때 가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물을 가열한 게 원칙이고 그다음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골재를 모래나 자갈을 가열하게 됩니다. 이때 골재는 직접 가열 방식을 써서는 안 돼요. 토치 램프 가지고 자갈을 직접 데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직접 가열 방식은 안 됩니다. 직접 가열 방식이죠. 그래서 이 간접 가열 형태로 가줘야 됩니다. 간접 가열 형태로 된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이겁니다. 이 시멘트 가열은 하면 안 됩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절대로 시멘트 가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콘크리트 비빌 때 이제 가열을 했죠. 이 물하고 이 골재,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비빔시 넣을 때. 그래서 이 골재나 물의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돼야 돼. 40도씨 이하.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게 되면 시멘트가 급결합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도씨 이하로 해서 공급해 준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중 콘크리트고 그 반대 개념이 바로 서중 콘크리트죠. 서중.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이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요거는 25도씨 초과될 때, 더울 때 치는 거죠. 25도씨 초과될 때 치는 것이 바로 서중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더울 때 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보통 그래서 물의 수량도 적게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보통 단위 수량, 이 단위 수량은 보통 일반 185kg 이하로 보통 넣어줘야 됩니다. 단위 수량은 185kg 1입방메다당 이하로 보통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소요 강도나 워크업에 얻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위 수량하고 단위 시멘트량은 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워크빌리티나 또는 시공연도 이렇게 해서 단위 수량이나 이런 단위 시멘트량은 얘들이 많이 들어가면 반응이 심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물하고 콘크리트가
자, 수하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 콘크리트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이가 커지면 균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한 강도나 이런 것을 얻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고, 이 타설식 콘크리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타설식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 들어가서 수하열에 의해서 온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게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를 수밀해서 이제 방수적인 효과를 가지는 게, 자, 이 수밀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 수밀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일반적으로 방수적 개념이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고강도 콘크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조금 가능성 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최근에 건물이 이제 고층화되면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두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것도 고강도 콘크리트 삼성에서 지었죠. 거기 철근 콘크리트 건물, 고강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강도는, 자, 보통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죠.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커지는 대신에 내화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들이 보통 무엇을 생겨내냐, 그래서 폭열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폭열 현상이라는 것은 이걸 폭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콘크리트에는, 자, 보통, 콘크리트는 사실 흡습제라고 보면 된다. 대기 중에 공기를 흡수해서 이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강알칼리성을 유지하면서 강도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흡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불이 나게 되면 화재 온도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가 수증기로 증발됩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밀실하다 보니까 밖으로 못 빠져나가서 안에서 갇혀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생겨서 폭발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것을 폭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폭열 현상 방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고강도는 이 폭열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이 설계 기준 강도를 기준 잡았을 때, 자, 이거 보통 콘크리트는, 자,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의미하죠.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가 고강도로 봐주고, 보통 경량 콘크리트일 때는 27메가파스칼로 봐주죠. 경량 콘크리트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 측면을 조금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강도는, 첫째, 알아둘 거는, 물시멘트 비 정도. 자, 물시멘트 비가 커지면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시멘트 비 최대치는 50% 잡고 있죠. 50% 이하로 잡고 있다는 건 물시멘트 비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강도는 너무 높은 데서 낙하하면요, 재료 분리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낙하고는 보통 1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1m 이하에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이 고강도는 강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 슬럼프 값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치 값은, 자, 15c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15cm 이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기준 정도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알아두시고, 고강도의 단점이 바로
통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점 우리가 학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학습을 해 두시고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에 미리 인장 응력이, 힘 응력이 생기는 부재. 자, 하중이 작용되면 당연히 이렇게 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이 생기니까 인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압축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응력을 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프리텐션, 포스텐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철근에다가 인장력을 가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인장력을 제거하면 이 철근이 원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부재 바로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이죠. 압축의 응력을 미리 가해준 콘크리트죠.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를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를 미리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실 것이 거기 압축의 스트레스를 가해준 거죠. 압축.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해주는데 압축의 스트레스를 가해준 것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축을 주니까 이 원리하고 같죠. 지금 현재 이 부재가 있을 때 압축을 주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전혀 주지 않았죠. 그거와 같이 압축을 주어진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됩니다. 이때 이 철근을 보통 고강도 피아노선을 쓰죠. 이 피아노선을 쓰고 철근을, 그리고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죠.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 쓰면서, 그래서 혹시나 고강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얘가 고강도 쓰니까. 그래서 이 피아노선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항상 알아둘 거, 요거 고강도 콘크리트 써야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강도가 커지면 내화성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단점이 프리스트레스 PSC 이 콘크리트의 단점이 바로 무엇인가? 약자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프리스트레스에 P 짰다고 콘크리트 C 따면 안 되죠. 최소한 PSC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단점적인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고강도가 되면요, 보통, 적으실 때, 이제, 단면도 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으니까 단면도 좀 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가 내화성적인 측면이 떨어져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보다 이 내화성 측면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죠. 단점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진동이 조금 크죠. 이 진동이 크다는 거. 대표적인 이 단점이 이 두 가지 측면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약간 비싸지죠. 일반적으로 이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 비용이 좀 비싸지는 단점을 가집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그래서 이런 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시공을 안 하면 부재가 길이가 짧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밀 시공이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으로서는 적은 단면 가지고 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압축력을 가해놨기 때문에 설계 하중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균열이 안 생겨요. 얘는 장점적인 측면이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를 가해놨기 때문에 설계 하중 범위 내에서는 설계 하중을 초과하면 균열은 생깁니다.
설계화 중 범위 내에서는 자, 균열 발생이 없습니다. 균열 발생이 없다는 거.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고, 자, 적은 단면으로 큰 응력을 받죠. 이게 많은 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물의 이 자중을 줄일 수 있죠. 구조물의 이 자중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중 감소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롱스판, 장스판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큰 간사이가 스판이죠. 뭐 또 경간이라고도 하죠. 롱스판. 그래서 이 큰 간사이를 할 수 있는 장점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철근 양이 절약되죠. 콘크리트나 자, 이런 철근 양의 절약됩니다. 그래서 피아노선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절약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 우리가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공법은 거기 보시면 프리텐션 공법. 미리 프리텐션과 포스텐션의 차이점이 이거죠. 미리 인장력을 가하고 콘크리트를 탓을 했네요. 콘크리트 타술에 인장력을 가했네요. 거기에서 약간 차이죠. 그래서 프리텐션은 인장력을 가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나중에 콘크리트 경화 끝나면 인장력을 풀어주는 형태가 프리텐션 공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포스텐션은 안에다가 시수라는 간을 설치해서 일반 포스텐션의 개념은 이 개념이죠. 안에다가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잡아 당길 수는 없으니까 시수라는 간 설치하고 이 안에다가 피아노선 배건 해놓은 상태죠. 피아노선 배건 해놓고 그러면 자 이거는 콘크리트 이제 탓을 하고 콘크리트 탓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탓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에다 이제 철근 잡아 당기고 이 안에다 그라우팅한 거죠. 안에다 주입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죠. 이것이 포스텐션이고요. 그래서 그라우팅해서 부착시키는 것이 바로 포스텐션. 그럼 이거는 콘크리트 타설이 먼저죠. 이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 하고 나서 콘크리트 시술한 간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탓을 먼저 해놓고 얘는 철근 잡아 당겨놓은 프리텐션은 철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탓을 해가 굳은 다음에 인장력을 풀어주는 형태고 그러면 이거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이제 철근에 인장력 가해가지고 그라우팅해가 만드는 것이 포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보통 얘하고 얘 중에는 보통 얘가 큰 부재 쪽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케이블 공법 나오죠. 아웃케이블 공법은 긴장재를 콘크리트 단면 밖에 노출시켜서 프리스탯을 주는 방법이 밖으로 나왔느냐 안에 그 개념이죠. 그래서 아웃케이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프리스테이싱이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긴장재를 배치해 놓고 안에다가 팽창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팽창에 의해서 긴장재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팽창 콘크리트를 이용한 거죠. 팽창 콘크리트를 이용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그래서 긴장재 인장력을 가한 것이 바로 이 케미컬 프리스트레칭이고 그래서 그 구분 좀 간략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근의 인장력이 가해지니까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발생되겠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스트레스의 그 손실 원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시험에 우리 타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이 프리스트레스 손실 원인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런 것은 나오니까 그 6가지는 좀 암기 좀 해두시오.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염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새적인 측면. 그래서 이염새는 신축이염, 이염은 좀 신축이염, 시공이염, 조절줄눈, 콜드 조인트, 지연줄눈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음새에서 이 신축 이음과 그 다음에 시공줄눈 시공이음 개념 시공이음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이음 있고 그 다음에 작업줄눈인 콜드 조인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절줄눈 컨트롤 조인트 조절줄눈 개념이 있죠. 그리고 지연줄눈에서 자, 이음새 뭐 5가지 개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시공이음하고 콜드 조인트 이것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연속해서 탓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요 2가지고요. 이거는 콘크리트 이어붙기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요 2가지 경우는 콘크리트 이어붙기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콘크리트 이어붙기 때문에 생기는 게 시공이음과 홀드 조인트 바로 작업줄눈이죠. 이 작업줄눈 개념이 되고 그러면 신축이음하고 자 조절줄눈과 지연줄눈 이것은 자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축이음은 사실 겁니다. 또는 뭐 신축줄눈이라고 칭하고요. 예, 신축줄눈이죠.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온도 변화라든지 콘크리트의 수축이나 아니면 부동치마나 어떤 외부에서 어떤 하중이 작용됐다. 이동 하중 이런 것이 작용. 그걸로 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 바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특히 접합부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접속부 이런 부분에 신축이음을 설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치면 간절 부분이 신축이음, 신축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는 위치는 억지로 암기하지는 마시고요. 조그만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죠. 우리가 긴 건물적인 측면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50에서 60m 넘는 긴 건물의 경우 이때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접합이나 접속부가 그 설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열방.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방식은 신축이음을 두는 그래서 쉽게 이 공극을 두는 거죠. 공극 간격. 그래서 저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교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량에서 보면 상판이 보면 가다가 탁탁 하죠. 쇠로 이렇게 중간을 띄워놓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은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탓을 했을 때 그 사이에다가 일정한 공간을 두는 형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철로에도 보면 철길이 뭔가 하면 일정한 간격마다 딱딱 간격을 뒀죠. 그거와 같은 것이 신축이음, 신축줄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 형식과 그래서 이 신축이음은 이 평면 구조 형식에서 분류하게 되면 거기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해놨습니다. 더블 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더블 월이 벽이니까 더블 방식 월. 그래서 이제 더블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을 갖다가 거기 보시면 2개를 설치해 놨죠. 벽을 설치해서 그래서 신축줄눈의 경우는 암벽을 만들어서 이중벽으로 했다 해서 이중벽 더블이라 그죠. 월이 벽이고 벽. 그래서 이중이죠. 더블 이중. 그래서 이중벽을 한 방식이라고 해서 더블 방식이죠. 그림 보면서 간략히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더블 방식이고 그다음에 싱글월 방식은 하나죠.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중앙센터에 신축줄눈을 경계로 해서 바깥에 반대로 신축줄눈을 하나의 벽이 두는 게 바로 싱글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벽이 몇 개냐에 따라서 더블 싱글 월이 벽이죠. 월 개념이 벽인데 이 월 그래서 더블이다 싱글이다 이 벽 개념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논을 방식이 나오죠. 논을 방식은 자, 벽을 설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홈을 자, 그래서 둔 형태가 되겠죠. 거기 보시면 자,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얘는 신축 줄눈을 경계로 해서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이 없다 해서 논을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논을 방식은 거기와 같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있을 때 여기에다 홈을 둔 거죠. 홈을 둬가지고 한 형태, 홈을 보통 우리가 그루브라고 칭하죠. 그래서 그루브월 방식이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을 둔 형태죠. 여기에 홈을 갖다가 신축 줄눈을 두는데 이게 홈을 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논을 방식 또는 그루브가 자, 철고로 해서 나중에 홈이라 하죠. 그래서 용착금속을 채우는 홈을 그루브라 하죠. 그래서 그루브월 방식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벽을 두지 않는 거고, 얘는 벽이 하나, 이건 벽이 이중벽. 그래서 평면 구조 형식에 따라서 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일 흡수형 홈을 이용하고 이거는 벽을 이용하지 않고요. 얘는 벽을 두 가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 구조 방식은 거기 더블 거드가 보니까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둥과 큰 볼을 갖다 둘 다 이중으로 해놨죠. 그림에 보시면 이중. 그래서 더블 거드 방식, 보가하고 기둥이 이중으로 된 방식이 바로 더블 거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캔틸레바식 빔. 자, 이 캔틸레바는 우리가 자, 보통 내민보 형태로 보시면 되죠. 내민보. 그래서 캔틸레바는 이렇게 내민 형태가 자, 캔틸레바죠. 그래서 이 캔틸레바 보 형식, 그래서 내민보. 보통 형태라고 보는데 캔틸레바 일변 고정, 일변 지지가 캔틸레바니까 내민보 형태로 캔틸레바보 또는 내민보 형태로 한 것이 자 바로 캔틸레바 빔 방식이고 그다음에 브래킷 형태로 우리가 해준 거죠. 그 그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런 거 이제 건축 공사할 때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설치한 것 브래킷이라 하죠.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줬다 해서 브래킷을 이용했다 해서 브래킷 방식이라고 합니다. 봐두시고 볼을 얹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공이음하고 자 콜드 조인트 작업 출륜하고의 비교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고 특히 시공이음은 정확히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시공이음은 일반적으로 자,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미 응결이 종료된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이어붙기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공이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어붙기 위치인데 시공 계획에 따라 이어붙기 응결이 끝난 콘크리트 이어붙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점이 되기 때문에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두고 있죠.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현재 두고 있습니다. 최소인 곳.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은 이거죠. 얘는 응결 시간, 이거는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로 생기는 거고요. 계속 이 타설 중에 이어붙기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응결이 종료된 콘크리트 이어붙기요. 이건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응결 시간 차이로 생기는 거,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업줄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 이런 걸 둠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콜드 조인트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봐두시면서 특히 시공이음은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기본으로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두면서 재축 방향의 직각으로 우리가 두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보 슬래브는 수평 부재니까 수직으로 두주시면 되고 기둥은 자 수평으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그러면 수평 부재는 전단력이 생기니까 전단력이 최소인 간사의 중앙부에서 수직 개념 부재 단면을 최소하게 해서 단면을 재축 방향의 직각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은 수직으로 두고 수직은 수평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치도 축의 직각으로 두시면 되는데 근데 절대로 이어붙지 않아야 될 것이 캔틸레버보나 캔틸레버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줄루는 보통 콘크리트 바닥판 같은데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절줄루이고, 자, 지연줄루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큰 벽이나 바닥판을 쳐야 돼요. 굉장히 분명히 자, 균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미리 여기에다 임시 줄눈을 두는 거죠. 이 부분을 콘크리트 탓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뒀다가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자 해서 이제 건조 수축 다 해서 이 수축을 다 한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만큼 수축하니까 균열이 안 생기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연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줄눈을 두는 구조물, 자, 네 경우를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험 안 났지만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꼭 해두세요. 그래서 스판이 100m 이상 되거나 100m입니다. 요거는 50에서 60m 넘는 건물인데, 자, 지연줄눈은 100m 이상 되는 구조물이나 그다음에 부재 치수가 두꺼운 구조물이나 그럼 이런 경우는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수축 치마가 다른 부위, 한쪽은 치마가 수축이나 이런 치마가 다른 부위라든지 그다음에 고층부와 저층부에 만나는 지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연줄눈을 둔다는 거,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다음 시간은 철골 구조 부분을 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